볼게요. 가 지문 먼저. 자,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가와 나 지문이 나오면 가랑 이렇게 나 지문이 따로 나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독서 전략 어떻게 세워요? 일단 영역이 뭐야? 영역이 뭐예요? 가와 나 지문 이거 저 인문이죠. 인문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문 지문의 특성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인문 지문의 특성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한 달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인문 지문의 특성이 뭐예요? 인문 지문의 특성이 뭐야? 동어 반복이에요. 같은 말을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뭐가 등장해요? 주장들이 많이 주장해요. 등장을 하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주장이 나오면 항상 뭘 찾아야 된다고 했어? 이거는 헌법작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장이 나오면 그럼 뭘 찾아야 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왜냐? 인문에서는 대부분은 철학자들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을 내비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와 나는 보통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5월에 풀었죠?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또 첫 번째는 그렇다는 표정인데 두 번째는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표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 이 가와 나의 관계가 어때요? 읽어본 사람 기억나요? 어떤 관계예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읽어보고 판단해볼게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가부터 볼게요. 자, 러셀은 세계를 객관적 실제로 이해했다. 끊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누가 나왔어요?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먼저 나옵니다. 되게 자주 나오죠, 이 사람. 자, 이 러셀이 나왔어. 이 러셀에 대해서 세계를 객관적 실제로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짧으니까 볼 수 있죠. 짧으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 세계를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밑줄 쳐야 돼요. 객관적 실제요. 이 실제는 무슨 뜻이에요? 자, 객관적 실제라는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합법과 작문 때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객관적이란 건 뭐예요? 객관적이란 건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 전에 먼저 정의를 내려보세요. 객관적이. 잘 보세요. 그때도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한 달 조금 반 만에 만나서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독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뭐라 그랬냐면 문장을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문장의 단어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일단 러셀은 세계를 객관적 실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야.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세를 객관적.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객관적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순수한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순수한 사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무슨 색이야? 분필은? 하얀색, 흰색이죠. 근데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검은색으로 불러도 되긴 하지만 흰색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야. 객관적으로 판별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빛깔을 내는 물체는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잘못해요. 이건 실제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 써요? 실제라는 말을 썼다고요. 실제. 이 실제는 실제로 있다. 제자가 있을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세상에 실제로 존재해야 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순수한 사실로 존재하는 게 세계는 그런 것이라고 러셀이 이해를 했다고요. 됐죠? 그럼 이거는 잘못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글을 읽을 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러셀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뒷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구체화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러셀에 따르면 명제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끊으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정보를 판단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왜요? 응? 정의를 내리는. 아, 그것도 돼요. 그건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일단 명제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문장의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실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제로 표현한다. 그럼 명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명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명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또 하나 더. 그렇죠. 문장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 문장의 밑줄, 언어적 표현의 밑줄 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명제는 실제 하는, 즉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얘들은 뭐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근데 이 명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가 언어적 설명이에요. 이 명제는 문장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문장 언어예요. 시작하면 명제는 문장 언어예요. 그렇죠? 문장은 뭔지 알죠? 자, 우리가 국어적으로 따져 문장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진 완벽한 형태의 문장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제 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형식으로 명제라는 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 내가 깊게 얘기해서 그렇지.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객관적으로 실제로 이해했는데 이걸 설명. 그럼 명제를 왜 갖고 온 거야? 이 객관적인 실제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명제를 가지고 설명할 거라고요. 명제로 표현할 거라고. 그렇죠? 명제는 근데 뭔지 알죠? 우리 이미 알아. 우리가 기출을 공부한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명제가 뭐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저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명제가 뭐예요? 명제가 뭐예요? 맞아. 명제가 뭐야? 뭐였어? 어이씨, 여기서 더 아끼면 명제가 뭐였어요? 참 거짓말. 그렇죠. 즉 우리가 국어에서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나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뒤에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공부할 때 내용이 이해된다 안 된다만 따지시면 안 돼요. 읽었을 때 이 단어는 다른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네? 그럼 내가 한번 파봐야 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찾아봐야지. 명제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쓰이는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까지 했어요. 러셀은 명제가 그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끊으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뭐라고요? 어떤 단어가 중요해?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왜? 기술이 왜 중요해? 자, 여러분 기술이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쓰는 것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말할 게 뭐냐면 앞에서 이 실제의 객관적인 걸 뭘로 표현할 거라고 명제로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읽을 때 기술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기술한다는 건 뭐예요?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명제는 문장 언어니까요. 이게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을 때 무슨 생각 해야 돼? 기술하고 올바르게 기술한다고? 그래. 실제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하는 게 중요한 거겠구나. 그러니까 기술은 할 수, 예를 들면 이게 흰색 분필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 썼어? 빨간색 분필이라고 기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야? 올바른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를 기술한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규칙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명제,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러셀은 기술하고 있는 논리적 분석하여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끊으세요.
문장이 안 끝났어. 근데 한 문장이 안 끝났어. 그렇죠?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괄호칠게요. 논리적 분석.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뭘로 할 거라고? 논리적으로 따질 거라고요. 그럼 이 지문이 내신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와 관련된 형식으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명제가 세 개와 대응되면 그 명제는 참이며 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세 개와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했다. 끊을게요. 그럼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반복되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반복되고 있어? 어? 대응. 그렇죠. 뭐와 대응하는 거? 세 개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세 개와 대응해야 됩니다. 이 대응한다는 거. 근데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분필이 흰색이야.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죠. 분필이 빨간색이다. 대응해 안 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잠시만요. 또 이런 문제가 들어있어. 선생님은 빨간색 분필을 들고 있다. 내가 빨간색 분필이 있어 없어? 그리고 잠시만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그러면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지? 첫 번째, 실제와 다르게 얘기하는 것. 두 번째,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 간접적으로 설명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봐. 출제자들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추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력이나 독해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면서 있는다는 게 원래.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데만 너무 집착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무슨 의미예요? 왜 나왔으며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떤 그 앞뒤에 나오는 정보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익숙해지니까.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수업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반 만에 왔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아마 제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공부했을 거야.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 안 하면 금방 가고요. 내가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실제로 했던 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됐다고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1등급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는 어떤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타당해? 그럼 걔네들은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토론 실수하게 돼. 지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은 지문을 이미 숙지했다고 생각해. 제가 가르치는 1등급 학생들은 2명, 3명 두고 수업하거든요. 걔네들은 1등급만 하는 거니까 걔네들하고는 토론만 해.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얘네들 물어보죠.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적었는데 이런 것들은 통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친구 체계에서 안 맞아. 그거는 약간 비약이야. 이래서 비약이 넘어간 거야. 이렇게 설명해줘요. 진짜 수업.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내신은 그렇게 수업할 수 없지. 그래서 수능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됐죠? 내신 수업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끝나지 않았어. 그 다음 명제가 참 여기서 끝났죠? 거짓이라고 하였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 러셀은 과학이나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명제로 표현된 것과 세계와의 대응력으로 참고하면서 결단한 점에서 공통의 평가 방식을 주셔야 돼요. 공통의 평가 방식이. 됐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의 영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철학적인 논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다른 것들도 다 세계와의 대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원래 세계와의 대응하면 여러분들 한 명 사실 떠오르는 그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야 돼. 누구게? 안 떠올라요? 비트겐슈타인.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세계에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비트겐슈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것들 끌어올 수 있죠. 외부지만 여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문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문단의 핵심 내용이 뭐야? 자, 1문단 성공했나? 1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러셀. 맞아요. 러셀이 뭐야? 일단 가정.
일단 가의 전체 내용은 이따가 정리할게요. 이걸 따로 쓸 거고 1문단의 핵심 내용 볼게요. 뭐예요? 1문단에서 가장 러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는 세부적인 거야.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오, 맞아요. 명제와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그 1문단 뭐라고요? 명제와 세계의 대응. 세계의 대응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라? 러셀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 자체가 러셀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 가를 쓸 때 정리할 때 얘기해 줄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볼게요. 얘가 얘기하는 거 뭐뭐 있었어? 세계는 뭐다? 뭐라고 해야 돼? 세계는 어떤 거? 석연 없었네. 세계는 뭐다? 그렇죠. 어떤 실제? 그렇죠. 그걸 객관적 실제. 객관적 실제가 돼요. 세계라고 하는 건 객관적 실제야. 그다음 또 하나 설명했죠.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써요? 그렇죠. 명제는 또 어떤 거라고 했는데? 명제란 건 뭐다? 그렇죠. 문장. 그렇죠? 문장으로 표현된 언어. 문장 언어입니다.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야죠. 어떤 문장 언어?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문장 언어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 문장 언어라고 다 명제가 되지는 않아. 여기 조건이 뭐였어? 응? 뭐였었어요? 자 보세요. 문장 언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써요? 문장 언어, 명제라고 문장 언어인데 이 문장 언어가 두 가지로 나뉘죠. 뭐랑 뭐로 나뉘어? 그렇죠. 참과 거짓을 뭘로 나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잖아요. 참과 거짓을 뭘로 따질 거냐고요. 러셀의 관점에서는 참과 거짓을 뭘로 따진다 그랬어? 그렇죠. 세계와의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계와의 대응이. 자, 그래서 문장 언어는 세계에 뭐 한다고요? 존재하는 대상이에요. 대상이야. 이게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이 문장 언어는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전제해야 돼요. 대상을 전제해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 실제 세계와의 대응력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 더 쓸게요. 그래서 대응력으로 참 거짓을 나눕니다. 거짓을 구별합니다. 됐죠? 또 하나 더 써야 돼. 뭐 하나 더 써야 돼요? 하나 더 특성이 하나 더 조건이 하나 더 특성이 하나 더 붙었어. 뭐가 있었어? 기술 말고. 기술이라고 하는 게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냥 그거는. 맞아요. 다른 영역도 뭐다? 다른 영역들도 뭐라고요? 다른 영역들도 뭐 해야 된다고? 그렇죠. 동일한 평가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평가 방식이란 건 뭐라고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동일한 평가 방식이 뭐야? 세계와의 뭐? 그렇죠. 대응력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 대응력으로 이게 같은 거예요. 동일한 평가 방식. 다른 영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해? 그거 말하는 거 문장 썼어? 실제로 있는 거야? 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국어 강사는 아내가 2명 라고 해볼게. 아내가 실제로 2명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았지. 호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근데 그건 없는 얘기잖아요. 대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얘가 말하고 싶은 거 잘 보세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1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대응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응력이에요. 세계와의 대응해야 된다. 러셀의 주장은
명제로 세상의 실제 대상을 설명할 건데 문장 언어로 설명할 건데 실제와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로 참고하시면 판단하겠다. 이게 1문단 내용이에요. 그럼 2문단 볼게요 이제. 러셀은 명제를 분석해 세계와의 대응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끊어보세요. 지금 이게 살펴봄으로써까지 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반복되는 말이 진짜 많아요, 인문은.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끊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밑줄 쳐야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 잘 보셔야 돼요. 세계와의 대응을 해서 참 거짓을 판단할 그 참이 되는 것들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단순히 진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사실적 가치, 그거를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 이런 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서쪽에서 뜨게 할 수 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지구가 망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책에서 동서남북을 나눴을 때 해는 당연히 동쪽에서 떠야 된다. 다전축과 공전축을 봤을 때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원 국어 강사는 잘생겼다. 이건 진리야? 진리일 수도 있잖아. 진리야? 왜 대답이 없어? 어떻게만 하고 뒤지고 싶어요? 한 명만 끄도 이거 나머지는 이런 표정 짓고 있네. 잘생겼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누군가는 잘생겼다고 하죠. 누군가는 못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그 사람 싫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 대응 관계.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란 얘가 얘기합니다. 또 정의를 내려주죠. 표시해줘. 진리에 대한 지식. 꺽쇠 표시해줘 이렇게. 정의는 웬만하면 이렇게 내는 게 좋습니다. 세계와의 대응 여부에 대한 판단하여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 1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던 걸 그냥 2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줬을 거야. 똑같은 말이야. 했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명제에 있는 여러 사실들의 관계를 세계의 사실관계가 일치하게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은 참이다. 똑같은 말이야. 세계에 대응해서 있으면 참이라고. 그 얘기 지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냥. 됐죠? 러셀은 세계에 대한 알민, 지식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는데 끊으세요. 나누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이걸 분류라고. 분류된 거예요. 지식을 나눈 거예요. 지금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 근데 이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나누기는 했는데 반대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설명했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밑줄 쳐야 돼. 마지막 줄 밑줄 쳐야 돼요.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야. 왜? 근데 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입장이야? 러셀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게 객관적 진리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러셀은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왜? 왜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미 우리가 정리한 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생각해. 뭐야? 왜? 왜? 라고 물어보면 뭐랄까요? 맞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한 단계 더 위로 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앞으로 더 가야 돼. 그래야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돼. 왜? 명제를 설명해도 되고. 지식. 자, 지금 잘 보세요.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죠. 사물에 대한 지식이란 건 뭐예요? 사물이 뭐야? 그렇죠. 실제 뭐. 그렇죠. 존재하는 물체예요. 됐어. 그럼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 왜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왜?
그럼 얘기했잖아요. 뭐가 떠올라야 돼? 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써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질문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설명해. 왜 그런 것 같아? 실제가 어. 명제를 어. 사용해서 어. 그걸 맞아요. 그걸로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앞부분까지 괜찮은데 뒤에서 뭔가 틀어졌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갑자기 비약해버려서 조금 문장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읽고 나서 잘못 이해한다는 거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말들은 단어 하나하나는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 시기 때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하고 이런 것도 개념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 아까 얘기했죠. 잘 보세요. 내가 질문한 건 뭐냐면 왜 사물에 대한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느냐. 러셀의 입장에서 러셀은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제에 대한 참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으로 가볼게요. 명제에 대해서 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 아까? 그렇죠. 실제 있는 대상과의 대응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대응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사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식론에서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감각적 사실로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험론에 대한 거예요. 있죠?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고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자, 이 문단 정리해볼게요. 자, 이 문단은 어떻게 해야 돼? 뭐랑 뭐를 구분하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해? 이 문단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뭐예요? 그렇죠. 진리라고만 쓰면 안 되죠? 뭐였죠? 진리에 관한 지식이에요. 진리 자체가 아니야. 진리를 얻게 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과 대응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걸 바탕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식,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지식. 그래서 뭐가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식의 뭐였어요? 구분이에요. 분류입니다. 그렇죠? 자, 진리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뭘 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뭘로 얻을 수 있다고? 명제 그렇죠. 그거를 간단하게 쓰면 뭐예요? 간단하면 명제를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간단하게 쓸게요. 나는 쓸 때는 이렇게 쓸 거야. 명제를 뭐 하는 거? 분석해서 하는 거야. 분석을 하면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그렇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합니다. 획득이 가능하죠. 물론 이것만 한다고 다는 명제를 분석.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 정리를 한 사람들은 이미 안단 말이야. 명제 분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내가 지금 한 10번째 물어보고 있죠. 명제 분석 어떻게 한다고요? 쉽지 않은 그래서 실제하는 사물 대상과 예? 대응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그게 명제 분석이라고요. 아 이것도 풀어 써줘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풀어 써도 되기는 해 제가 지금.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썼다는 거 왜 이렇게 해서 명제 분석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실제 하는 대상과의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래서 1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논리적 구조로 판단한다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교육청이어서 생각보다 너프하게 쓴 거예요. 굉장히 평가원 지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쓰여요. 관계성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설렁설렁 설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아무튼 그 다음 또 하나 뭐 적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뭐야? 이게 뭐였어? 간단해요. 진리는 명제가 어떻게 하는 거? 뭘로 모임을 아는 거? 참임을 아는 거. 다시 역으로 보면 참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실제와 대응해서. 그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앞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아까 계속 떠오르면서 그게 이 문단이 진행돼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실전에서 풀었죠? 모의고사 다 풀었죠? 여기서 혹시 학교 안 간 사람 있어요? 이거 실제로 풀었을 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했냐고요. 그게 안 됐죠. 그거 아마 된 사람도 있긴 할 거야. 기억이 안 났을지도 모르는데 처음 읽을 때 그게 된다고.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읽어. 좋은 말이야. 문제 풀어. 앞으로 다시 돌아가. 읽었을 때 그때쯤 판단된다고. 그럼 뭐야? 시간이 2배로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 목표는 뭐라고요? 이제 수능까지 대충 5개월 정도. 뭐 차태고 끝태고 계속 남았겠죠? 공부할 시간이 5개월 안에 그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거예요. 비문학이 익하다고 하면. 됐죠? 명제가 참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됐죠? 지식의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이 뭘로 나뉜다고요? 진리 이거죠? 한 지식과 하나 뭐 있어요? 사물에 관한 지식인데 잘 보실게요. 뭐가 바탕이라고요? 진리 지식 바탕이에요. 얘가 왠지는 알죠? 왜라고 했죠?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인데 명제의 참임을 알려면 실제에 있는 대상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사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단 읽었을 때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걸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꼬이는 거야. 여러 번 읽어야 돼. 처음 읽을 때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반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다가 아니야. 이 중에서 반 정도만 생각하잖아. 이게 뭐였지? 그게 있었나? 그 정도만 해도 문제 푸는 시간 3분의 1 줄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읽었을 때 이게 무슨 글인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됐죠? 3문단 볼게요. 사물에 대한 지식은 또 정의가 나오죠. 체크해놔야죠. 그렇죠?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미 앞에서 우리 정리했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가 모를까봐 또 한 번 더 설명해주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동호문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 해주는 거야. 이미 우리는 아는 사람을 정리했는데 잘못했는데 내가 한 번에 못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알아요?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니까 모의고사에서요. 평가원도 이 구조는 똑같이 가지고 와요. 근데 좀 더 치밀하다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조사 하나, 단어 하나로 이거를 미리 알 수 있게끔 그걸 줘요. 힌트를 계속 줘요. 네가 혹시 모를까봐 내가 이것도 써줄게. 네가 혹시 모를까봐 이것도 내가 표시해주는 담화 표지를 이것도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걸 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보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걸 읽어야만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걸 판단하고 뒤로 왜 내가 앞부분에서 이 문단까지 읽어서 그걸 먼저 판단하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3문단부터 되게 빨리 읽혀요. 이미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진짜 빨리 읽혀. 근데 파악이 안 됐잖아. 그럼 3문단을 또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했던 게 그건 거구나. 빨리 할수록 단축되는 거야. 실제로. 러셀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시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지식으로 구분한다. 또 나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이 또 둘로 나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표시는 안 했죠.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구조까지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됐죠? 이때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건 정의죠. 이것도 표시해주죠.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 표시해주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우리의 감각에 주어주는 감각재료에 주어지는 나왔네! 어디를 주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인데 끊고 어디를 주쳐야 돼요?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렇죠. 감각적인 미주쳐야죠. 감각이죠. 잘 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실제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요. 경험을. 우리 집에 아기가 있어.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막 설명을 우리 아기가 볼살이 빵빵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집 와서 보면 돼요. 아기가 볼살이 빵빵해요. 눈으로 보면 돼. 볼살들 만져보고. 그건 감각적인 거잖아. 그거 알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편해요. 사물에 대한 지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그게 눈으로 확인해. 내가 오감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라는 건 실제 그 감각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시청무초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그럼 이제 얘기했죠. 잘 보세요. 감각재료에서 지식이 대표적인데 끊으세요. 그 다음에 장미와 같은 구체적으로 조절하는 대상은 물론 끊고 붉은 같은 속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련 등도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잘 보셔야 돼요. 붉은색,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념이잖아.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감각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야. 관념이란 건 뭐야? 추상적인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질투는 감각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질투해. 그럼 감각, 오감이에요? 시청구충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질투라고 하는 걸 살면서 누구나 느끼죠? 한 번쯤 느낄 거 아니에요? 느낀 거야 내가. 감각적인 부분에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야 그거는. 반드시 감각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이건 문학에서 쓸 수 있는 거. 문학에서도 마찬가지. 문학의 선택지에 기억나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게 이거예요. 관념적인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와 관념의 차이예요. 문학에서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비문학도 쉽게 익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대상과 어휘와 언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금 시기에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들을 보면서 어휘적인 것,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이제 한 9월 모평을 보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최신 기출을 풀면 돼요. 평가원 걸. 최신 순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최신 기출 한 최근 3년 개년 기출 정도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이미 풀어도 돼요? 그럼 2개월 정도 남겨도 돼요. 사실 1년 정도 남겨놔도 여러 번 보면 되니까 다시 분석하면 되니까. 됐죠? 다음 러셀은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지각한다는 점에서 알고 감각한다는 뜻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러셀은 명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장 확실한 밑줄칠게요.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러셀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뭐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감각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돼.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다 환원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질투심 몰라? 느끼게 해주면 돼.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3문단도 준비를 해볼게요. 자, 3문단. 뭐라고 해야 돼요? 3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3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중에서 3문에 직접 나눴잖아요. 핵심이 뭐였어?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인식이라고 그래? 무슨 인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두 개는 아닙니다.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걸 나눠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그게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바탕이니까.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건데, 그쵸? 그럼 뭐야?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직접 인식이냐? 직접적 인식. 직접적 생각보다 인식에 대한 뭐라고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분류를 했으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그쵸? 일단 아까 우리는 이거 했던 얘기 또 다시 하는 거야. 자, 사물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이게 여기서 정의가 나오거든요. 대한 지식이니까. 사물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 사물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 응? 대응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대응이라고 하는 건 문장 언어로 표현했을 때 뭘? 그 대상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지식이란 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지식이거든요.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구분 잘해야 돼. 뭘 알아야 돼? 뭐가 알아야 돼? 사물은 뭐라 그랬어?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요. 실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아는 것이잖아.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설명해? 그 대상이 세상에 뭐 하는 거? 세계라고 할게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사물 아는 것이에요. 이걸 사물에 대한 지식. 그래야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 분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고지를 판단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필이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필을 딱 보여줬을 때 흰색 분필이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사물에 대한 지식인 거야. 그리고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대상과의 대응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참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논리 구조를 통해서 함정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산문대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물에 대한 지식에서 또 뭐가 나왔다고요? 직접적, 얘를 둘로 나뉘죠?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과 또 뭘로 나뉘어요? 기술에 대한 지식. 그래서 사물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되겠다. 직접적 인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식. 기술 뭐라고 되냐? 기술에 의한 거. 그렇죠? 직접적 인식과 기술에 의한 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뭐가 되면 분류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만 설명한다고? 일단 직접적 인식만 설명하는 거거든요. 얘만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 있어? 직접적 인식이란 건 뭐야? 인식에 대한 지식은 뭐야?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 무슨 자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직접적 인식은 감각자료 하나 더 있어. 감각자료만 보면 안 돼. 플러스 하나 더. 관념이죠. 얘네들 어떻게 하냐? 관념. 얘네들을 직접 인식하는, 직접 대면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는 감각자료에 있는 감각자료를 내가 느끼면 돼. 오감이죠? 관념, 느끼면 돼. 그게 추상적인 거면 느끼면 돼. 질투심, 느끼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다양성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확실하고 기초적인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까요? 얘가 확실하고 기초적이야.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인식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기출을 공부한 사람은 옛날 기출을 떠올려야 돼. 이거 의심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의심한 사람 누구야? 그죠? 기출 안 떠올라요? 데카르트가 뭐라 그래?
감각을 누가 속일 수 있잖아. 우리의 감각을 묻을 수 있어? 하게 그냥 데카르트예요. 그 기출에 나오잖아. 1 더하기 2는 4인데 악마가 숨기는 거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식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러셀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야 우리가 느낀 거는 확실한 거잖아. 됐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얘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 하나 더 얘기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러셀은 모든 지식을 뭘로? 모든 지식을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야? 야, 이 세상에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감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3문단 내용이에요. 4문단은 보세요, 이제. 그럼 잘 보세요. 이제 하나 더 뭐 직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 말고 하나 더 뭐 있었죠? 기술이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직접적 인식에 대한 반대가 뭐겠어? 그렇죠. 간접적이겠죠. 근데 우리는 간접적인 거를 자, 우리가 기술이 아까 뭐라 그랬어? 기술이 아까 뭐라 그랬어? 쓰는 거예요. 문장으로 쓰는 거야. 그럼 기술이란 지식은 어떻게 얻는 건지 알겠죠? 어떻게 얻는 거야?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 누가 써놓은 것을 읽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책 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요?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죠? 아프리카에 관한 책을 읽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아프리카는 어떻고 사바나의 풍경이 있고 날씨가 어떻고 밤에는 기온이 뭐 영하까지 떨어지며 낮에는 45도까지 끓는 뭐 폭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써있잖아. 여러분들 경험했어? 경험한 거야? 그게 기술이란 지식이라는 걸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어요.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왜? 기술이란 지식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도 가능해요. 왜? 1문단에서 그래서 뭘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명제는 문장으로 표현된 언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지식이 있으니까. 그럼 세 개가 잡혀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무슨 지식이 있었다고요? 두 개로 나눈 게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 그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진리와 지식은 반대 관계가 아니라 뭘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사물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요. 근데 사물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기술에 의해서 얻는 거. 근데 직접적인 것 말고는 직접 경험하는 감각, 관념도 느껴보면 되는 거야. 간접적인 것보다 기술이라는 거, 누가 써는 걸 보게 되는 거다. 라고 실제로 읽을 때 이게 첫 1트에서 읽혀야 된다. 1트에서 안 읽혀? 최소 2트에서 이게 정리가 된다. 최소 2트에서. 1트, 2트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 푸는데 7분, 8분, 10분 걸리는 거예요. 지문 하나 푸는데. 안 되니까. 그거 읽다 보면 읽은 것도 내가 머릿속에서 왜곡을 시켜, 실제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정신을 진짜 반짝 차려야 돼. 그래서 됐죠? 4문단. 기술에 대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더라도 나오잖아. 봐봐. 예상한 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보면 엄청 빠르게 읽혀요.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읽었는데 써있는 걸 보는 거구나. 이때 기술은 어떤 존재라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믿으세요. 서술하는 말.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래요. 서술하는 말. 문장이겠죠 당연히. 기술에 대한 지식은 그 기술에 부합하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추론에 안을가는 점에서 직접적 인식에 기반하며 끊으세요. 지금 문장이 길어져서 놓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술에 대한 지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하나. 이게 여기 지금 방금 끄는 부분 있죠? 이 문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지식은부터 직접적 인식에 기반하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 밑줄 쳐야 될 게 있어. 추론. 그냥 추론만 하면 돼. 뭐에 대한 추론?
밑줄 쳐야 돼요. 여기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에서부터 추론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만약 내가 아프리카는 덥다라고 해볼게요. 아프리카는 낮에 덥다라고 내가 기술을 했어.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서의 더위를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죠? 근데 잘 보세요. 덥다라는 거는 알아 몰라? 그래요. 그게 바탕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야. 덥다라고 여러분 더위를 느껴봤다라고 하는 거 감각적으로 느껴봤을 거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소설을 썼다고 해볼게. 소설을 쓰는데 어떤 가상입니까? 가상국가 A는 열매를 먹고 하늘을 난다 라고 해볼게. 이게 여러분 실제 경험해봤어요? 열매를 먹고 하늘을 나는 게 실제로 경험해본 거야? 그럼 이거는 애초에 거짓인 거야. 실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서술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밑줄 쳐야 되는 게 뭐였죠?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부터 추론해 아는 것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이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한다. 또 밑줄 쳐야 돼요. 어디서 밑줄 쳐야 돼요?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는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의 지식이라고 잘 보세요. 지식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 러셀은 애초에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로 환원하고 싶어 했으니까. 왜? 그래야 그것이 참인지 실제 대상과 어떻게 하는가 대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잖아. 그거를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기술에 의한 지식. 그럼 기술에 의한 지식이야. 누가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대변하는 거 아닌데 그게 왜 여러분들의 한계를 높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직접적인 인식에 의한 지식과 별개가 아니라 관계성이 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점이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디에 분류가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원래.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오래 걸리는 거야. 됐죠? 또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또한 기술에 의한 직접적 인식에 대한 지식과 달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다. 같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술을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하면 되니까 부가적으로 또 설명하면 되니까 더이랑 예를 들면은 평생을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살았어. 추위에서 영하 50도 이런 데 살았어. 더위가 뭐야? 나 맨날 추위밖에 모르는데 설명하면 돼. 이렇게 해서 땀을 내서 이렇게 하면 너가 더웁게 느끼는 땀이 나고 이런 때가 있지? 그게 더위야. 너도 설명해 주면 돼. 됐죠? 그럼 잘 이제 4문단 정리할게. 자, 4문단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3문단이 직접적인 인식에 대한 기술이면 얘는 기술에 의한 지식. 기술에 의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기술에 의한 지식에 대한 특성을 잘 정리해 볼게요. 뭐예요? 얘가 뭐라고요? 기술에 의한 지식. 여기 안 적을게요. 따로. 그냥 정의만 적을게요. 정의가 뭐야? 직접 경험하지 그러니까 간접적. 일단 이제 사물을 통해 뭐 한다고요? 사물을 통해서 하는 거야. 통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간접적으로 얘는 직접적이잖아요. 간접적이에요. 이렇게 빼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이야. 됐죠?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문장을 기술해준다는 거죠. 그쵸? 얘의 특징이 뭐라고요?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 인식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인식에 기반한 뭐라고요? 추론이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얘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다 그랬어? 장점 중에 하나. 장점 중 두 개. 어? 첫 번째 뭐야? 한계를 돌파했어. 한계 돌파. 플러스 하나 더 있어. 뭐 있었어? 직접 대면 안 한 사람. 직접 대면 안 한 사람도 전달할 수 있다. 끝이야. 정리하면 이게 끝이야. 4문단도.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거 하고 쉴 거예요.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도 명제의 분석을 통해서 명제의 참가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더라고 했죠.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실제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있죠. 할 수는 있잖아. 그럼 원래대로 얘기하지 못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게 할 수는 있잖아. 그 애초에 우리가 읽기도 전에 얘기했어요. 실제 대상이 없는 기술은 참이야 거짓이야. 애초에 실제 대상이 없는 기술은 참이야 거짓이야. 어차피 거짓이야. 대응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가령 현재 프랑스의 왕은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보면 프랑스는 군주제가 아니어서 현재 프랑스의 왕이라는 기술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러셀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되면 명제 자체가 거짓 밑줄 쳐야 돼요. 그냥 명제 자체가 거짓이에요. 이런 경우는. 현재 프랑스 왕은 남성이라는 명제의 참가 거짓이 결정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5문단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 5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5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지시 대상 없는 대상이에요. 지시 대상 없는 뭐라고요? 기술의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명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시 대상 없으면 뭐다? 없으면 거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끝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가와 나의 관계를 일단 판단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시 대상 없으면 거짓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지금은 뭐가 날 거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발전시키거나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 인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한 지문이 끝난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지문 하고 문제 풀게요. 됐죠?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 주 과제 해온 사람들 있어요? 과제장 해왔으면 제출해 주시면 혜성이 혹시 오혜성 안 왔나요?
혹시 인천외고 반 친구 결석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교재 오늘 있어요? 교재요? 네. 프린트인데 오늘 프린트 좀 그러면 아니면 걔한테 네. PDF를 주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따로 제가 PDF로 받아볼까요? 네, 교재는 따로 어때요? 제가 PDF를 주고 왜냐면 그 친구 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맞아. 아니 그거 애들한테 혹시 물어보는데 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밖에 없잖아. 그럼 11시, 8시면은 11시간이잖아. 안 되지. 아침? 저녁? 안 되지. 2시간밖에 못하잖아.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뭐 다른 학원 때문에 그런 거야? 아 7시에 있구나? 아침 몇 시에 가는데? 아침 몇 시에 가는? 애매하네. 만약에 다른 시간대가 안 돼, 왜냐면 2시부터 5시가 저기니까 인천에 모였으니까. 아침 몇 시? 그거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 이따가 애들 다 오면 한번 카톡으로 얘기해줄게.
자,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혜성이가 요청사항을 보냈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아침 10시에 수업 가는 건 안 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어차피 안 됩니다. 일단 아침 10시에 수업 안 되는 분 돼요? 아침 10시가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나 아침 10시는 싫다. 지가 할 것 같긴 한데 그래. 아침 10시 돼요? 되기는 해요? 해 진짜? 혜성이가 너네한테 물어봐서 아침 10시로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돼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데스크 이번 주 주말까지 추가로 대공고가 더 올 사람 없겠죠? 그치?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시작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공부하세요. 늦게까지 늦게 하면 뭐 하겠어? 잠이 더 자겠지. 그죠? 괜찮아요? 싫으면 싫다고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난 정말 이 시간에 그냥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확정되면 제가 주중에 단톡해서 문자 보내고 단톡도 만들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단톡이랑 문자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만약에 얘기가 없어도 안 된다고 해도 문자로 그냥 7시 정상 등원하라고 그 5시 정상 등원하라고 할게요. 6시구나. 6시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추가 인원 없고 뭐 혜성이도 오고 싶다고 하니까 수업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다음 우리 다음 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자, 다음.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가에 대한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가에 대한 내용이 뭐였어? 이 가에 대한 내용이 뭐였죠? 누구에 대한 거? 그쵸? 러셀이야. 가는 러셀에 대한 거야. 러셀에 대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빼면 세계에 대한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뭐 들어갈 거예요? 이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명제.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를 봤을 때 러셀에 대해 세계에 대한 지식과 명제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것까지는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이게 최소야. 최소.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 아까도 그랬다시피 옹호하는 거냐 반대로 떠올려요? 짐은? 옹호했던 거에 반대 비판했던 거에 비판했던 거예요. 비판. 한계성에 대해 지적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럴 만했어. 마지막 문단이 뭘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서 뭐 프랑스의 왕이 기술했다 이런 얘기까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려고 했고 걔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려고 했다. 그 얘기만 나왔지 그거에 대한 비판점이 안 나와. 한계성이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나를 볼게요. 나는 누가 나오냐? 리오타르예요. 얘도 동그라미 칠게요. 이제 좀 이제 알았어요. 나는 누구에 대한 거? 얘는 이제 리오타르라는 얘야. 그럼 이제 뭘 하는지 알겠죠? 얘네 둘을 비교대조하라는 거야. 얘네 둘을 비교대조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리오타르는 세계가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뭐 끊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특성이 나왔죠. 어디를 비추쳐야 된다고요? 다원성에 비추쳤어야죠. 이미 읽을 때 이게 다원성에 있다고? 라고 돼 있죠. 그럼 잠시만 다원성이란 건 뭐예요? 다원화돼 있다. 그럼 다원성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세계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으로 이해하였다. 끊으세요. 자 여기서 괄호 쳐야 될 게 있죠.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다원성을 통해서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질적인 언어예요. 이질적이라는 게 뭐예요? 잘 안 맞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질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앞에서 뭐가 나온 거야? 다원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이질적인 언어 게임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다원성이라는 걸 설명한 거야. 다원성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같아 달라? 얘네들이 이질적인 거예요. 각각의 인식할 때 얘는 얘랑 왜 달라? 이게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전제예요. 이질적이라는 건 차이성.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나와서 이질적이다. 뭘로 한번 보였다? 차이점을 인식한다로 차이점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다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양한 거야. 차이점이 있으니까 너와 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동일성이죠. 이질성이 아니죠. 그래서 리오타르는 절대적 원리나 권위에 의해 진리가 정당화되는 것을 부정하며 끊으세요. 이제 나왔어. 절대적인 원리나 권위에 의한 진리가 정당화되는 것을 부정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자 이게 맞는 거야 다 이거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큰 것들이 있으면 큰 거 시류나 이런 거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골기질이라고 하지. 삐딱하게 보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지가 뭔데? 저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반골기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반골기질 있어요? 없어요? 반골기질 있어? 그러니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 안 느껴. 상황에 따라가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더 느껴지다가 그냥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반골기질이 있는 거야. 반골기질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있는 거야. 반골기질 있어? 상황에 따라 그 얘네들은 반골기질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반골기질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조화되는 능력이 더 강한 거야. 이 성향이 나눠요 진짜. 남자애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과 성향이죠? 이과 성향이죠? 이과 문과 가서? 문과 성향이죠? 이과 성향이에요? 문과 성향이에요? 이과 성향이에요? 원래 이러면 문과 성향이 더 강한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과 성향인데 이과를 잘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성향을 하는 거. 국어 좋아해요? 좋아는 했었죠. 점수가 잘 안 나올 뿐이에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어 별로 안 좋아하죠. 국어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국어 좋아해요? 좋아는 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경향이.
자, 다시 보면은 절대적인 원리나 권위에 의해서, 즉 잘못해야 야, 이게 맞는 거야. 그 아까 여기를 통해서도 이제 뭘 할 수 있어? 리오타르가 러셀을 반박할 거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 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러셀을 반박할 거라는 걸? 부정. 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얘가 얘를 반박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를 다 읽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읽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를 읽으면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를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러면은 리오타르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얘를 반박하려고 하는 글이겠구나가 판단돼야 돼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다는 게 왜냐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미리 물어보는 이유는 알죠. 앞에서 있던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연습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실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야 앞에서 했던 거 안 잊어버리니까. 근거가 뭐예요? 러셀은 뭘 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잖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랑 똑같은 말이. 아니 여기 써 있는 것 중에서. 그렇죠. 절대적이라고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러셀은 그 절대적인 진리를 뭘로 판단하는 걸로 봤다고요? 직접적 인식에 대한 모습 환원하려고 했던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직접적 인식에 대한 환원을 하려고 하였다. 모든 지식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절대적인 지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읽을 때 거기를 한번 짚어준 거야. 뒷부분에 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읽는 순간 그러면은 얘는 그거를 모두 절대적 진리적인 걸로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러셀의 그 논지, 직접적 인식에 의한 논리로 이 세상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했던 러셀의 의견에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네. 왜 걔는 하나로만 판단하려고 했지? 그걸로만. 감각이 짱이야. 그걸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이 있겠네. 정도가 무조건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뒤가 되게 쉽게 잊어요. 그냥 읽을 때랑 내가 지금 말한 거를 떠올리고 읽을 때랑 차이가 진짜 심해요. 이거 볼까 실제로? 자, 볼게요. 부정하며 그다음 어떤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어떤 거 하나의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쪽 쳐볼게요. 하나의 보편적 체계로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 이거 누가 한 거야? 러셀이 한 거야. 뭐로? 직접적 의식인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이걸 바탕으로 뭘 만든다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세계를 대응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니까.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게 돼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리오타르는 언어에 주목하여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비추어야 돼? 마지막 문장에서 한 단어에 비추라면 어디에 줄 거예요? 언어죠. 그 내가 물어볼게. 언어는 왜 중요해요? 여기서? 언어는 왜 중요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앞에 있는 것과 비교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지. 자 보세요. 뭘 보고 얘는 참 지식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러셀은 명제를 분석해서죠. 명제는 뭐라고 정의했었어 얘가? 언어로 된 문장이라고. 뭐가 겹치죠? 여기 뭐가 써있어? 언어야. 이건 공통점이야. 여기서 비문학 읽을 때의 주의점 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이점 비교 대조를 할 때 어디에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좀 더 집중하는 줄 알아요? 차이점에만 집중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 차이점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대비되니까. 대비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근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점을 전제로 해서 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얘기했어? 언어에 주목했다고? 이건 앞에 있는 러셀과 공통점인 애가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거에서 문제 진짜 많이 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비추셔야 되는 게 뭐예요? 언어에 주목했다는 걸 비추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다 밑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언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공통점이구나 라고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1문단을 여기다 등록할게요. 자, 1문단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의 1문단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야. 무슨 성? 그렇죠. 세 개의 다원성. 하나 더. 저 중요한 게 뭐야? 하나 더는 뭐야? 그러니까 그 이질적인 거는 이 다원성에 포함된 거예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되는 하나 더. 뭐 있어요? 내용이 뒤에서 나오게. 뭘 싫어해, 얘가? 그렇죠. 보편 체계에 대한 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쓸게요. 보편 체계에 대한 뭐하고? 부정해요, 얘가. 야, 그거 하지 마. 하나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 절대적인 거. 절대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써도 돼요. 절대성 거부라고 해도 되고요. 보편적인 지식 체계 거부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거야. 내가 말했죠? 제가 정리해 주는 게 기계적인 절대적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저랑 비교되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뭔지 알죠? 다음에 있는 뒤에 제가 지문 하나 더 줬나? 하나 더 있을 거예요. 3개 지문 줬으니까 하나 정도는 미리 해오는 게 좋아요. 해보고 나랑 비교되자는 거. 됐죠? 자, 뭐 얘기했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문단 리오타르죠? 3개는 뭐라고요? 3개는 뭐라고 설명해? 얘는? 다원성 예전에 다원성 때문에 뭐가 있다고? 뭘로 인식했다고? 리오타르가 뭘로 인식해? 그렇죠. 이질적인 언어. 공통점이 이질적 언어에. 그렇죠? 이질적 언어의 언어 게임이라고 하죠. 언어 게임 공존이죠. 얘가 인식하는 거야. 또 하나 뭐 싫어한다고요, 얘가? 절대 원리. 보편 체계를 뭐 한다고요? 보편 체계를 거부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거 뭐 있어? 공통점인 거. 그렇죠. 언어로 언어 중심의 뭐? 세계 이해. 이건 뭐 한다고요? 그래서 별도로 쓰면 얘는 공통점이야. 앞에. 공통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가나지문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미숙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푸느냐? 다 읽고 문제 먼저 푸셔도 돼요. 실전에서는 이것을 쓰는 것도 실전에서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실전에서 생각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것뿐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외우는 게 약해. 그러면 2문단 정도 읽고 문제 풀려도 돼요. 2문단 읽고 문제를 훑어보면서 아까 나왔던 이런 거 내가 확인하면 되겠네를 미리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익숙해지잖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익숙해지면 지문을 먼저 읽고 푸는 게 훨씬 왜냐? 받아들여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질 테니까 그게 될 겁니다. 요즘에 육아 때문에 공부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선생님의 육모를 원래 신청했거든요. 육모 신청했는데 못 갔어. 육아 하느라고. 육아 때문에 못 갔어. 그래서 진모로 봤어. 등급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진모를 본 거. 수능 보신다. 네.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올해 수능 볼 거예요. 풀로 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수학이 다 보신 거. 어? 올해 보신 거. 한 등급 몰랐지. 정진재 선생님 강의 다 EBS 거의 다 들었어요. 51점 다 들었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쌤 좀 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4등급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얘가 안 올라. 얘가 안 올라.
여기서 변동이 별로 없어요. 탐구는 설마 문과예요. 사탐이죠. 지금 고민해요. 생년윤사 이거는 일단 생년윤사거든요. 생년사문을 볼지 생년윤사를 볼지 좀 고민이에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인서울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서울 쓸 수 있더라고요. 알죠? 이 정도면 어디 쓸 수 있는지 알죠? 국승세단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좀 높은 과도 쓸 수 있어요. 주어가 중경외시도 낮은 과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겁니다. 원서 어딨어? 제가 거기 쓸 거예요. 여러분들. 대장 중에 정시 보는 애들은 그래서 저를 이길 각오로 하셔야죠. 마지막 수능이니까 아들 고민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서 뭐해? 라는 생각도 좀 있고 선수들 좀 약간 마지막 수능에서 뭐 그냥 빵점 만들어 놓고 나올까? 라는 생각도 있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혼자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강의들을 옛날에는 강의 들으려면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근데 애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나야 강의 들을 시간이 생겨요. 새벽 3시쯤에 일어납니다. 12시쯤 자서.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또 애기가 으행하고 일어나 밥 먹이고 재우고 하면 또 1시간 지나 있어. 그러면 이제 사탐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영어는 단어는 그냥 틈틈이 선생님 회사 다니고 학원도 하고 2개 다 하고 엄밀하게 3자리입니다. 회사, 학원 2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자리입니다. 3자. 틈틈이 영어 단어는 외우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 수능 공부 시간 하루에 얼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생활하는데 3자 하는데도 수능 공부 시간 5시간 나와요. 5시간 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수능 공부 시간? 매일? 네,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빼고는 5시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요? 반성하십시오. 어떻게 저만큼 시간 쪼개서 잠을 쪼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잡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애기 없을 때는 6시간, 7시간 잤는데 애기가 생기고 나서는 4시간밖에 못 자고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반성 느끼는 거 없어요? 아이씨 이 새끼를 이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 새끼처럼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죠.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내 인생에 정시를 생각하든 내실 수시를 생각하든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부가 쉽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제 몇 개월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인생에서 크게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난이도를 따지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런 건 얘기하면 되게 꼰대 같아요. 사회생활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30일 됐어요. 신생아죠. 30일 동안 키우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진짜 힘들게 키우신 거야 부모님이. 그래서 괜히 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걔 거야.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하죠. 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감회가 새로워.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느껴봐야 아는 거야. 러셀이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건 기술에 의한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느껴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그거를 느끼게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꼰대 같은 얘기는 그만하고 이 문단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서 언어를 이는 게임마다 임의로 만들어지는 고유의 규칙이 있듯이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자들의 암묵적 계약에 의한 교육 규칙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디에 비추셔야 돼요? 비추셔야 될 게 거기죠. 암묵적 계약에 의한 고유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암묵적이라는 거예요. 암묵적이라는 게 뭐예요? 암묵적이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진 게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하자고 정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문 앞에서 춤추는 건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진 않았어.
네, 복도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복도나 이런 데서 그 집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 할 수는 있죠. 근데 왜 안 해요? 그냥 암묵적으로 공용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 알아요? 아파트 복도나 아파트 그 계단 같은 데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법적으로 막을 그건 없습니다. 뭐 소방법 정도가 있긴 한데 소방법이어도 뭐 옆에 방지시설 같은 거 해놓으면 또 가능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암묵적이란 건 정해져 누가 막 이렇게 하자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유의 규칙이란 건 또 뭐예요? 고유라는 건 뭐예요? 고유 그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다원성이 있다 그랬죠. 이질적인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언어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이질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것들이 고유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이 홍민이잖아요. 홍민이라는 사람이 남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홍민이라는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A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름 같으니까 같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차피 고유의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란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언어는 그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언어게임은 과학적 언어게임, 윤리적 언어게임 등 그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어디에 비추쳐야 돼요? 어디에 비추쳐야 돼?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인문에서 특성과 조건은 그럼 인문, 과학, 예술 이거 다 떠나서 똑같아요. 사회인 거잖아요. 특성과 조건은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성을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어요? 맞아요. 사용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의미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진다. 의미 변화가 가능해요. 그 의미 변화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 변화가 다양하다는 거랑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종류가 확장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연결시켜주세요. 밑에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도 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오각형도 있을 수 있고 육각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원뿔 모양도 원뿔 모양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고 확장되는 거예요. 왜?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나오는 과학 언어적 게임, 윤리적 언어 게임 이 예시를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시가 중요한 게 이게 왜 나왔다고요? 그냥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실은 특성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글을 읽을 때. 이러한 맥락에서는 사회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이 각각의 문화를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공존에 비추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질적이야. 다원학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서로 뭐 한다고요? 싸우는 게 아니야. 각각의 규칙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공존하고 있다가 이 핵심이에요. 이 문단. 이 문단을 정리해볼게요. 자, 이 문단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언어 게임. 잠깐만. 문단이 안 끝났네. 이거 이 문단이 아니네. 끝이 아니네. 이거 지금 끊어져 있는데 같은 문단이에요. 뒤에 있는 것까지. 4문단밖에 안 되네 이거. 리오타르는 이것도 이 문단입니다. 리오타르는 서로 다른 내용을 보니까 내가 편집을 했는데 보니까 연결되는 말이야. 이건 끊으면 안 되는 문장이네요. 연결됐어야 되네. 리오타르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는 공약 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였는데 정의죠. 표시해주세요. 공약 불가능성. 공약이 뭔지 알죠? 공공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건데 공약 불가능성이란 뒤에서 설명합니다. 밑주세요. 공통적인 척도로 묶일 수 없음. 끝나세요. 자, 이거는 누구의 의견과 일치하는 거예요? 리오타르의 의견과 일치하는 거예요. 왜?
리오타르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나 보편적인 걸로 묶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당연하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냥 동어 원복이니까. 이질적인 언어 게임은 공통된 규칙이 종이에 존재하지 않고 밀주치하죠. 공통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서 아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고유한 규칙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유한 규칙이에요.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상호 비교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불가능성이에요. 공통적인 거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따라 리오타르는 언어 게임 간의 이질성을 인정해야 된다. 미치세요. 이질성의 인정. 야, 공존하고 있지?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돼. 뭐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마. 다른 거 그들은 어떠야지 다르다고 해서 뭔가에 맞추려고 하지 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어떤 얘기랑 결국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확대해서 풀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 문단에서 언어 게임과 그럼 하나를 추가시켜야겠네. 뭐예요? 공약 불가능성이에요.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언어 게임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언어 게임이 뭐라고요? 언어 게임에 뭐가 있다? 그러면 뭘 가진다? 그걸 뭐라 그래? 뭐마다 뭐가 있다고 표현해요? 상황마다 뭘 가져요? 공약 불가능성을 따지면은 고유의 뭘 가진다? 그렇죠. 고유의 규칙이 존재한다. 규칙이 존재한다. 이게 이 문단. 이게 이 문단. 똑같은 말이 뭐야? 언어 사용을 하며 의미가 변화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랑 뭐라고요? 이런 똑같은 말이 뭐라고? 똑같은 말이 뭐였어? 뭐가?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사용될 때 의미가 변한다는 것은 종류가 무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언어는 사회가 나오죠. 사회는 어떤 곳? 어떤 장? 뭐가 있는? 다른 언어들로 언어가 공존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런 다른 언어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돼? 뭐가 있다고요? 공약 불가능성이 있다고요. 공약 불가능성이. 됐죠? 불가능성이 뭐다? 존재한다고요. 공약 불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뭐가 없어? 따라서 공통된 기준, 공통 기준이나 규칙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됐죠? 똑같은 말이에요. 공통된 기준과 규칙이 없으면 뭐가 안 돼? 상호 비교와 합의가 안 돼요. 이걸 못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은 할 수는 있어. 그래서 뒤에 어차피 고유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쓰면 추가로 별도로 써주면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묶으면 돼, 안 돼? 기준이나 규칙을 공통 설정 못해요. 공통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리오타르의 기본적인 논지예요. 야, 그러지 마.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3문단을 볼까요? 뭐 거의 끝나네요. 언어 게임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문장 우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대요. 문장 우주라는 게 나오네요. 문장 우주 안에는 발신자, 수신자, 지시되는 대상, 의미 괄호 쳐야죠. 이건 괄호만 쳐놓고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정보가 쭉 나열되면 나열되고 꼭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과학 지문에서 그런 게 심하죠. 과학 기술 지문에서 뭐 낯선 용어들 같은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읽을 때 이 늘어진 애들이 뭘 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지 못해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발신자, 수신자, 지시되는 대상, 의미가 포함된다. 이걸 읽었을 때 얘네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우주는 뭘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문장 우주는 왜 나온 거야? 어렵다. 그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렇죠. 공약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장 우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 안에 발신자, 수신자, 의미, 상황이 있다는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정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 그걸 못하면 수능에서 시간 무조건 한두 지문씩 못 푼다니까? 물론 내가 좀 빨리 읽어서 난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될 거 같아요. 시간.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아는 지문이지만 빠르게 읽고 이해를 하고 먼저 풀면 여러 번 볼 수 있잖아. 내가 혹시 틀리지 않아. 자기 검열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비추게요.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왜? 왠지 알죠? 이미 그것도 앞에서 설명했어요. 언어는 사용하면서 의미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활용을 했을 때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다의성을 지닌다. 밑줄 다의성 밑줄. 가령 정의라고 하는 언어 기호라고 하는 거는 기표와 그의, 그러니까 표시되고 있는 것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호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5월에도 나오지 않나? 이게 저는 뭐냐? 기호 6월 모의고사 나오지 않나? 아닌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표와 그의 의로 나뉜다는 거 알아요? 이건 본 적 있죠? 그렇죠? 기표가 어떤 대상에 대한 표시되는 것이고 그의 의는 그것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기표와 그의 의는 무슨 성을 가져요? 얘네들의 관계는 자의적이에요. 얘네들이 반드시 알죠? 들어봤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처음 들었어요? 그럼 안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기표. 예를 들면 기표가 개야. 개는 뭐예요?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죠. 왜요? 선생님 그림에 문제가 있어요? 그쵸? 기의는 뭐예요? 네 발 달린 어쩌고저쩌고 막 털 있고 그쵸? 인간의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무슨 동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기의예요. 근데 이런 존재를 표현할 때 얘를 무조건 개라고 표현하는 근거가 있어요? 개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의성이에요. 의미는 정해지고 왜? 우리나라에선 개라고 부르지만 만약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개라고 불러야 돼. 영어로는 뭐예요, 개가? 도그, 그쵸? 일본어로 이누.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르게 부르잖아. 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개의 어린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죠. 고양이의 어린 새끼는 이라고 부르면 잘 모르더라고요. 고양이가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양이가 성장하면 뭐라고 부르게? 원래 성인 고양이를 어른이 된 고양이를 뭐라고 부르게? 순우리말로. 강아지는 뭐가 돼요? 여기에 헛거예요. 강아지는 개죠. 고양이는 이거랑 비슷해? 얘는
잘 보셔야 돼요. 강아지는 가에다가 이가 붙은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괴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들어본 적 개발, 괴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개발세발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개발, 괴발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괴가 어른의 고양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죠? 그래서 너는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쓰세요. 괴가 돼라고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고양이 같다는 뜻이야.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뜻이지. 어마! 이러면서 이거 뭐야? 센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까르르 웃으면서 여러분들 플러팅에 넘어가겠죠. 그쵸? 오늘 집에 가서 썸녀한테 다 보내세요. 다음 주에 캡처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숙제입니다. 왜요? 이상해요? 너는 개 같아. 이렇게 보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호기심을 주고 고양이란 뜻이지. 귀여운 녀석. 이렇게 보내달란 말이야. 그러면 어마 이 남자 센스 있어 하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해변가에서 여러분들의 썸녀와 껴안고 뒷굴 수 있을 겁니다. 좋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국어도 배우고 연애도 배우고 그쵸? 일석이조 되는 수업입니다. 그쵸? 다음 주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다 여자친구가 되겠다. 죄 많은 남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겹치면 안 되니까 서로 상의하고 하세요. 누구한테 할 건지. 똑같은 거 쓰면은 좀 그러니까. 자, 그다음 가령 정이라는 게 리오타르는 문장 우주 안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3문단 정리해 볼게요. 자, 3문단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장 의주와 문장 우주. 하나 더 무슨 성? 문장 우주와 무슨 성? 다의성에 대한 겁니다.